며칠 전 오랜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좋았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대화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 한 친구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네가 내는 거지.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엔 묘한 당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밥값을 계산하는 일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지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계산이라는 작은 행위는 관계의 깊이와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기쁨이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이 아무 말 없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순간이 바로 밥값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과 표정, 그 사람의 손놀림 하나까지도 어떤 관계인지 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밥값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느냐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대와 무심함, 배려와 계산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밥값이라는 작은 순간에 감정이 흔들렸던 적 있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기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계산 역할,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 어떤 자리에 나가면 늘 누군가가 계산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그 사람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안심하죠. 문제는 그 역할이 한 사람에게만 반복될 때 생깁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내던 마음이 점점 부담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사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상대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계산은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나는 왜 항상 이 역할을 맡고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한번 사면 그걸 고정된 역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마움이 줄고 기대감만 커지면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됩니다. 밥값은 액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내가 낸다고 해서 진심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 진심이 기대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라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계산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엔 편해서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웃으며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왜 또 나지 않은 생각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꺼내기엔 너무 작고 참기엔 자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괜찮지만 반복되는 희생은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서운함이 되고 결국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늘 같은 사람이 계산하는 모임은 균형이 무너진 관계입니다. 서로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자주 계산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공평하게 유지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 사람만 계산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내가 편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편함이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멀어집니다. 어떤 관계든 너무 자주 반복되는 역할은 피로를 가져옵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가 고정된 역할이 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무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관계는 나눌 수 있어야 오래 갑니다.
밥값을 나누는 건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을 나눌 수 있어야 큰 마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늘 한 사람이 계산하는 구조라면 그 관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처음엔 고마웠던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됩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하던 사람이 나중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은 곧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산하는 걸 지켜보는 동안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람이 내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언의 기대가 쌓이면 관계는 천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말로 하지 않더라도 행동에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계산서가 나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이 3번만 반복되면 누가 계산할 사람인지 자리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굳어진 역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익숙한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만 마음속으로 쌓여갑니다. 무언의 기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관계의 평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대만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역할이 부당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집니다. 요즘 잘 나가잖아. 오늘은 내 차례지.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계속 쌓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무언의 기대가 문제인 이유는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운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왜 갑자기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감정선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언의 기대는 교묘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산을 자주 맞는 사람은 항상 준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기대가 되면 관계는 거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밥 한 끼가 거래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자리는 편안함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계산을 둘러싼 무언의 기대가 관계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계산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느껴지는 서로의 감정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오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기대하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교환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태도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없이 조용히 계산하고 웃어주는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계산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자리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계산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라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말이 자연스러울수록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 말하거나 억지로 낸다는 인상을 주면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감정이 개입된 계산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야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돈을 내는 순간 그 감정은 금방 표정과 말투에 드러납니다. 상대는 그것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계산의 순간은 짧지만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말보다 먼저 나가는 손, 눈빛, 말투가 감정을 대변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거리라는 말과 오늘도 내가 내는 거네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계산을 피하려는 사람의 행동도 감정을 전달합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화장실에 가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의 타이밍도 감정을 조율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먼저 지갑을 꺼내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서로 타이밍을 조율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꺼내나 눈치 보게 되면 감정이 삐걱거립니다. 계산 타이밍은 배려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좋겠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술입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타이밍에 계산을 먼저 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관계를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선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계산을 둘러싼 감정은 종종 말이 아닌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말이 없어도 기분이 좋은 계산인지 부담스러운 계산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눈치를 보지 않게 하려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낸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자꾸 남이 낸다고 해서 서운함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은 마음이 담기는 순간 고마움으로 변합니다. 억지로 하는 계산은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상대가 기뻐할 때 내는 것과 상대가 부담스러울 때 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계산을 하며 감정을 주고받는 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감정이 맑은 계산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감정이 탁한 계산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계산은 단지 돈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감정의 흐름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의 말투와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계산서 앞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사람은 잘 먹었어, 고마워, 다음에 내가 살게. 이 세 가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색하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순간을 잘 다루는 사람이 사람 사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조율하는 기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계산이라는 짧은 순간에 깃든 마음이 그 시작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 어떤 관계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밥값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 사람만 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방적인 흐름이 되면 피로감이 생깁니다.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계속 주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마음속엔 실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받는 사람도 처음엔 미안한 마음을 느끼지만 그게 반복되면 고마움보다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용당하는 기분이 드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동안 즐겁게 했던 식사 자리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평함을 원합니다. 작은 차이라도 자꾸 반복되면 감정의 무게는 커집니다. 누군가가 늘 밥을 사는 관계는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일이 나중엔 섭섭함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진심 어린 소통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변에서 점점 외면당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항상 이득만 챙기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반면 기꺼이 주는 사람, 기버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물론 계속 주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기버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지칩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조금씩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냈다면 다음엔 상대가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흐름. 그런 흐름이 유지될 때 그 관계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주는 데만 익숙해지면 상대는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곧 실망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받는 데만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잊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밥값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이 오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는 그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밥값 하나에도 이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주고받음이 어긋난 관계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주는 것만큼 상대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늘 균형 위에 있습니다. 밥 한 끼에도 그 균형이 드러납니다. 요즘은 각자 계산, 즉 더치페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처음부터 따로 계산하는 분위기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서는 여전히 누가 내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애매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 결국 누군가가 묵묵히 계산서를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반복되면 부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편안한 구조는 계산 자체가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각자 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누가 더 먹었느니 덜 먹었느니 따지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해진 방식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각자 먹은 만큼 내자는 것은 공평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공평함 속에서 관계는 덜 상하고 덜 소모됩니다. 실제로 이런 계산 방식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돈 이야기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인색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 분위기,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계산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는 것이 사랑이나 친밀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거래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을 나눈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식사일수록 각자 계산하는 게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자리는 그때그때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냈느냐보다 그 상황에서 서로가 얼마나 편안했느냐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입니다. 자연스럽게 각자 계산하는 관계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계산이 쌓이지 않으니 감정도 쌓이지 않죠. 불편한 기색 없이 계산서를 나눠드는 모습은 서로를 대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관계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더치페이는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산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대화도 어색하지 않게 이어집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계산할 때마다 부담을 주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부담 없이 나누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켜냅니다. 따로 계산하자고 말했을 때 눈치 주지 않고 그래, 좋아하며 웃어주는 사람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오래가는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계산이 편한 사람이 결국 마음도 편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종종 계산하는 사람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돈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에서 옵니다. 밥을 사고도 잘 먹었어. 다음엔 너가 사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금액보다 마음이 느껴집니다. 돈을 냈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내지 않아도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계산을 하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합니다. 진심은 계산서가 아니라
말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고마워, 정말 덕분에 잘 먹었어라는 한마디. 그 말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는 오히려 금액보다 깊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주지만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주 못 사줘도 마음이 편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태도에서 옵니다. 계산을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식사 내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산하고 나서 조용히 뒷정리를 도와줍니다. 그 조용한 손길이 마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배려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꼭 내가 살게라는 말보다 고마워, 덕분에 오늘 참 즐거웠어가 더 진심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돈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분위기를 살피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자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좋은 말은 기억에 남고 무심한 말은 상처로 남습니다. 계산이 끝난 후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그냥 됐어라는 말보다 즐거운 시간이었어, 고마워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밥값보다 기억에 남는 건 함께한 순간의 감정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고맙다고 눈을 마주치며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너무 티내지 않고 조용히 감사하는 태도, 그 안에 진심이 담깁니다. 돈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습니다. 계산서를 대신 들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나누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계산을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솔직함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줍니다. 네가 내줘서 고마워. 다음에 꼭 내가 살게. 이런 말은 계산을 넘어서 진심을 전합니다. 밥값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진심은 늘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이 끝난 뒤의 말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산은 끝났어도 진심은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 계산이라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반복되는 계산 역할이 한 사람에게 쏠릴 때 그 관계는 서서히 무게를 잃습니다. 고마움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당연함으로 바뀌면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하지 않고 눈치로만 전해지는 무언의 기대는 오해를 만들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계산을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반대로 너무 편하게 기대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불러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계산이 어색하지 않고 더치페이든 돌려가며 사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흐름이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계산이 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마음도 편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은 작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식사 후 전하는 감사의 인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태도, 마음, 관계의 방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한두 번쯤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기꺼이 냈지만 당연하게 여겨져 서운했던 순간, 고마운 말 하나 없이 반복되는 계산에 지쳐버린 경험, 아니면 반대로 계산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밥값을 내는 일은 작지만 관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를 편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계산의 금액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담긴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밥값을 나누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고마운 식사 자리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와 관계를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밥 한 끼 속에 담긴 진심,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관계를 오래 이어갑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도 늘 따뜻한 말과 배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겉모습이나 분위기로 판단하곤 합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공손하면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엔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힘들어했던 기억,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말이란 건 단순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이 담긴 신호입니다. 표정은 꾸밀 수 있어도 말버릇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언어적 무의식이라 부릅니다. 생각하지 않고 튀어나오는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말 속에 다 나와 있었지만 그냥 흘려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투는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말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투가 공격적인 사람은 언젠가 관계도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도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말 속에 담긴 정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말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을 조심스럽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으로 누굴 곁에 두고 멀리해야 할지 더 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위로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비교나 비난이 담긴 말들, 그 진짜 의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들추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한 말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반대로 나쁜 말은 아무렇지 않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분명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자주 해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은 삼가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말투에 숨어있는 6가지 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꺼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으니 끝까지 청취해주세요. 첫 번째, 나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거짓 없는 말처럼 들려서 신뢰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솔직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옷이 왜 그래? 나이에 맞게 입어야지. 같은 말을 툭 내뱉습니다. 정말 솔직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한 줄도 모릅니다. 그저 나는 솔직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솔직함이라는 말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건 공감 부족의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말은 감정을 숨기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언어적 공격입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본인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솔직함은 미덕일 수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무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의 힘을 자신을 위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표현에만 집중합니다. 결국 그 말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지만 어느 순간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같은 말은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여주는 말버릇입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말의 결과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 기억됩니다. 솔직한 척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는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쯤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감 없는 솔직함은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그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건 타인의 마음에 닿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말에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말에 온도가 있고 그 온도는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말이 따뜻한 사람은 감정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건 어른의 언어가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말에 감정을 담되 그 감정이 상대를 해치지 않게 조절할 줄 압니다.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라는 말은 사실 나는 그냥 막 말한 거야 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 뒤에 숨은 공격성을 분명히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말이 솔직함인지 아니면 감정의 칼날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솔직한 말에 자꾸 마음이 다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투사입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합니다. 이해를 구하고 배려를 담아 말합니다. 그게 진짜 솔직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감정을 포장한 말폭력일 뿐입니다. 이제는 솔직하다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말의 방향이 상대에게 향했는지 나에게 향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과 감정을 휘두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날 작아지게 만든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은 곧 마음입니다. 말이 다정한 사람은 마음도 다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말버릇 하나도 소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유형부터 이어서 계속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타인을 평가하는데 익숙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시작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분석하듯 꺼내놓습니다. 쟤는 좀 별로야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따라다닙니다. 처음엔 관찰력이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말에는 실제 정보보다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감정은 주로 불만, 비교심리,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을 자주 평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간 듯한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결국 자기 내면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절대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남은 쉽게 평가하려 합니다. 이중적인 기준을 가진 말투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에 경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난을 쉽게 하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든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평가의 대상이 자신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일상이 된 사람은 인간관계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 않고 날카롭습니다. 그 시선은 결국 스스로에게도 돌아갑니다.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혹독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타인의 관심에 민감합니다. 이런 유형은 외로움을 잘 느끼고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난은 자기 방어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도 쉽게 단정짓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 말에 쉽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시선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처럼 느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단점이 진짜 단점인지 아니면 감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성격과 시선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타인을 자주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도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먼저 공격합니다. 언뜻 보면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속은 불안정합니다. 말에 독이 섞인 사람은 오래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비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인가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매번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가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관계를 망치는 일도 쉽습니다. 상대방을 말로 정의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를 쉽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날카로운 사람은 마음도 날이 서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향하기 전에 조금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겉보기에는 조언 같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조용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은근한 비교는 대화를 통해 자존감을 깎는 방식입니다. 이런 말은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자주 듣다 보면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상대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자랑처럼 들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상대를 위해 꺼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받고 싶어서 꺼낸 말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우회적 비난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격은 하지 않지만 우월감을 통해 상대를 낮추는 화법입니다. 말을 듣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표현을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 표현도 어려워집니다. 상대의 말은 조언처럼 포장돼 있지만 결국 나를 위축시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은 자유롭게 말하면서 타인의 감정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어려움을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같은 말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자기 기준을 상대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해가 아닌 판단이 됩니다. 비교는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나는 잘했으니 너도 잘했어야 한다는 말은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이 없는 조언은 비난일 뿐입니다. 조언을 가장한 비교는 말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대한 배려 없이 던지는 말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고민 앞에서 자신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 감정이 작아진다면 그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대화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말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근한 비교는 관계를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점점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 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우월감을 느끼는 동안 나는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 대화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꾸 비교하는 말은 결국 둘 다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보다 공감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대화가 시작되면 조용히 듣는 것 같다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말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나도 그랬어 라는 말로 대화의 중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겉보기에는 공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공감은 아주 얕고 일방적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꺼내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탈선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자신의 고통이나 고민이 묻히고 대신 그 사람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이런 대화는 점점 피로감을 줍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위로받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꺼내면 다시 그 사람의 얘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아닌 발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듣는 척하지만 마음은 자신에게 향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줄이고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그런 배려가 부족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관심받기고 자기 이야기를 통해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감은 위로가 되어야 하지 비교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더 아팠다는 말은 상대의 아픔을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상대는 들어주길 바랐는데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는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자꾸 말을 꺼내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말이 많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뺏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공감하는 건지 아니면 주제를 뺏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한 걸음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모든 대화가 내 이야기로 흘러간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듣는 태도, 기다리는 자세가 공감의 본질입니다. 상대가 슬프다고 말할 때 나도 슬펐다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말은 그랬구나입니다.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중심이 바뀌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되는 대화, 그게 진짜 소통입니다. 대화는 누가 더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표현할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말을 통해 상대를 위로하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공감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감정을 꺼내게 하는 사람은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만 많고 감정은 비워버리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위로였는지 침범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대화 속에서 상대를 중심에 두는지 자신을 중심에 두는지 관찰해 보세요. 말을 많이 했는데 마음은 더 외로웠다면 그 대화는 공감이 빠진 말의 나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5번째, 조용한 말투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표정도 괜찮은데 듣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라는 말이 그 예입니다. 처음엔 조언 같지만 곧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말에는 공감이 없습니다. 대신 판단과 무시는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만을 내세웁니다. 그건 내가 하루 만에 끝낸 일이야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감정의 크기와 상황은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말은 독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말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말일수록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공감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라는 말에는 이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았으니 너도 괜찮아야 한다는 강요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가시가 박혀 있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감정의 깊이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해도 상대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걸 인정해주는 말이 필요한 시점에 반대로 나오는 말이 가시입니다. 가시가 있는 말은 듣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자꾸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관계를 피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진심 없이 던진 조언일 수 있습니다.
공감이 없는 조언은 독과 같습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왜 너는 힘드냐는 말은 감정을 짓누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작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찔리면 아픕니다. 말의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그 말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오랫동안 그 말이 남습니다. 그래서 말의 선택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들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에 따뜻함이 생깁니다. 가시보다 따뜻함이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감정은 남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6번째, 무언가 일이 잘못됐을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하려 듭니다. 처음엔 사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에 가깝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니 같은 말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조용하다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말을 꺼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 위에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는 예측했지만 너는 못했지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자책감을 더 크게 만듭니다. 자신의 실수에 이미 마음이 힘든데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상대를 도와주기보다 판단하고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욕구가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후회 위의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후회하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우월함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이런 말은 관계를 복원하기보다 갈등을 깊게 만듭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은 공감보다 분석을 앞세웁니다. 그 분석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모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은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상대의 자존감을 크게 흔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은 상대가 다시 일어서는 걸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겁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상대는 관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마음을 닫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럴 줄 알았다는 말보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후회 위에 올라서는 말은 듣는 사람을 더 작게 만듭니다. 그 작아진 마음은 관계 속에서 점점 고립되게 만듭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는 것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이란 건 결국 관계의 도구입니다. 위로를 가장한 비난은 그 어떤 조언보다 위험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말의 힘은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후회는 충분히 아픈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더 아프게 만드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은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큰 후회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의 진심이 궁금할 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향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라는 말은 판단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죠 라는 말은 공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죠 라는 말은 회피하거나 책임지기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보는 질문입니다. 남을 쉽게 단정짓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상상하려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듯한 말에도 성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그 사람의 말이 어떤 결을 갖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 그 대답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생각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질문에는 본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본심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 질문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장치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인격이 보입니다. 가벼운 비난을 던지는 사람은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내면이 다 보이진 않지만 방향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져보면 좋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헷갈릴 때, 상대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가볍게 물어보되 대답을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생각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고민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대화의 시작점일 뿐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면 겉으로는 몰랐던 속마음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 중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도 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쉽게 흘러가지만 감정은 깊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말이란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 말버릇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관계 맺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말뿐 아니라 내가 하는 말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지, 혹은 내 말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는지. 말은 나의 거울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말투는 인격이고 말버릇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주 해온 말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남았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말의 힘을 더 따뜻하게 써야 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한마디는 크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애쓰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당신의 존재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에 빠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현실은 한시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세, 과태료,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래 잘 치르고
서류는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놓치면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많습니다. 상속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겨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직후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상속세, 부동산, 계좌, 휴대폰, 세금 신고까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절차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사망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사망 소식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순간 누구나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많지 않지만 절차를 미루면 이후 단계가 전부 지연됩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으면 계좌 정지, 상속재산 확인, 모든 행정 절차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퍼도 신고는 빠르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받게 되는 문서입니다. 사망시간, 장소, 원인이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상속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 필수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복사본을 여러 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두 동결됩니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는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후에는 상속인들의 공동동의 없이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비 같은 급한 비용을 인출하려면 사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례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부조금으로 받은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례 비용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분 장지비, 즉 납골당이나 봉안당 비용도 500만 원까지 별도 인정됩니다. 이 역시 영수증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망 직후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확보, 장례비 영수증 보관, 계좌 동결인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찾아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재산을 파악하려면 은행부터 보험, 부동산까지 직접 다 돌아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까지 모두 한 번에 조회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인이 헤매지 않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이 서비스를 함께 안내해 줍니다. 신청 후에는 평균 일주일에서 20일 정도 안에 조회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문자에는 사망자의 예금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느 금융사에 조회가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잔액 내역과 상세계좌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문서로 출력도 가능하고 은행별, 보험사별 내역도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재산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몰랐던 계약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부동산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나중에 처음 안 가족들도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험이나 세금 체납 여부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에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 즉 빚까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었는지도 나타납니다. 이 정보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더 많다면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휴대폰은 쉽게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휴대폰은 채무 관계나 거래처 연락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장 기본 요금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받을 돈이 남아있는 거래처나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와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지인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에게 부고를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이나 문자 기록도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 확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걸 통해 상속인이 움직여야 할 방향을 더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가장 큰 실수, 계좌 내역 안 챙긴다. 많은 분들이 상속 재산이라 하면 그냥 부동산이나 통장에 있는 돈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주 다르게 접근합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과거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특히 최근 10년치입니다. 국세청은 이 10년 동안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전부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주고받은 내역을 다 조사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더욱 민감하게 봅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생활비처럼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 이체됐다면 그걸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상속세 신고할 때 뒤늦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계좌로 수천만 원씩 몇 차례 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의심합니다. 증여세는 신고 없이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와 더해져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거래가 있었던 은행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하세요.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계좌는 지금은 해지되어 폐쇄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계좌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해지된 계좌까지 모두 조회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자료가 누락되면 세무조사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속인의 계좌 내역입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자의 계좌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상속인 이외의 자, 예를 들어 사위, 며느리, 손주가 있다면 그들의 계좌 내역은 5년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증여세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는 받은 적 없다고 해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그건 증여로 간주됩니다. 물론 생활비나 일시적 지원이라면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다거나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그대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했던 금액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1억 원을 증여했고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총 11억 원을 상속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냈던 증여세는 빼주지만 차액만큼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총액이 커질수록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 돈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피상속인 계좌 10년치, 상속인 계좌 5년치 모두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한 전략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무조건 재산을 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게 재산만이 아니라 빚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속 절차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고 빚에 대한 책임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한정 승인은 다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재산을 받았고 채무가 2억 원이면 1억 원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빚을 물려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안심상속 서비스와 계좌 내역 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속인이 많을 때입니다. 자녀가 3명이고 그중 2명은 상속을 포기했는데 1명이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한정 승인을 한 1명이 모든 재산과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기한 사람들은 그 절차에 다시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서로 상의하여 누가 한정 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가족 간 다툼 때문에 모두 상속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권은 아래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주에게 넘어가고 손주도 포기하면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끝도 없는 상속 포기 행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고인의 먼 친척에게까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심플한 전략은 상속인이 2명이라면 1명은 한정 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명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도 포함하여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안 후 빠르게 가족들과 상의하고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도 이 계좌에서 출금하면 공동관리된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다음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정평가 전략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상속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부동산 상속 시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는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가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실제로 거래된 유사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 위치의 아파트가 상속일 전 2개월에 10억 원에 팔렸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기에 거래된 유사매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감정평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부동산을 조사하여 시장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이 곧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인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실제 시장 가치는 9억 원으로 나왔다면 이 9억 원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감정평가에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속세 수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판단입니다. 감정평가는 반드시 이인의 감정평가사에게 받아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순 감정으로 간주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는 부동산이 복잡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 과수원,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은 비교 가능한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사매매 사례 가액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낮아질 수 있지만 미래에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금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통해 8억 원으로 상속받았고 향후 12억 원에 매도하게 되면 그 차익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 당시 금액을 더 높게 설정했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단기 세금 절감 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와 양도세를 모두 시뮬레이션해보고 어떤 감정가가 유리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 2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가를 최대한 낮춰 상속세를 줄이고 향후 비과세로 양도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해 추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받을 사람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자산 분배, 세금 부담, 미래 계획까지 모든 걸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고와 납부, 취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감정평가까지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신고와 납부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가산세가 붙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의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진 신고하더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 간 협조입니다. 상속인 간 의견이 갈려 갈등이 있더라도 신고 시점에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신고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체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납부 역시 각자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공동계좌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해서 관리하면 모두의 동의 없이 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납부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첫 해에는 전체 세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선납해야 하고
이후 나머지를 나눠냅니다. 이자를 내긴 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재산 매각 없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가 약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받을 경우 최대 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상속받을지를 정하는 것도 취득세 절세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협의와 세금 계산이 끝난 후 등기를 마치면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갖고 있었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이루어지지만 사망자는 예외로 당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간 협약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끼리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세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세무당국에 제출할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감정, 돈이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전문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잦기 때문에 전문가의 체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든 절차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는 누구에게나 큰 슬픔을 안겨주지만 그 이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신고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빠르게 신청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장례비 영수증과 계좌 내역은 꼼꼼하게 챙겨서 상속세 신고 시 누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 간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공동계좌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상속이 많을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 양도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모두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상속세나 절차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몰라서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보시면 더 많은 준비와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거나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